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 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수 상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과연 여러분들한테 좀 더 거시적이면서 좀 깨알 팁이 될 만한 거를 어떤 거를 던져드리면 좋을까? 제가 업체들하고 만나서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JMP를 사용하면 금방 계산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냥 통계라는 거를 통계로만 접하다 보니까 스펙 리밋을 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딜리버리할 테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개발할 때 스펙 리밋을 과연 우리가 제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올바르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고객하고 또는 서플라이어하고 할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리 저는 첫 페이지에 다들 자기소개 하는 줄 알고 슬라이드를 넣어놨는데 길게 말씀드릴 적은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비전 캠프라는 사이트가 있고, 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인텔 김경수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쉽게 네이버에서 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좀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엠코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 하다가 모토로라에서 핸드폰 개발 엔지니어로 있었고, 퀄컴에서는 품질 쪽에 일을 했었고, 지금 현재 인텔 코리아에서는 품질 시스템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력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또는 성대에서 이제 겸임교수나 실적에서도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비전 캠프에서 이제 강의 관련된 일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0초 정도 했으니까 크게 거부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오셨든지 간에 이 제품을 퀄리피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양산에 들어가고 고객사에 그 딜리버리를 하고 쇼핑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부분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품이나 여러분들이 부품 업체나 반도체 업체나 제약회사나 특정 제조회사에 상관없이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개발 단계에서 세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그 부분 시스템 디자인, 파라미터 디자인, 톨러런스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칫 우리는 보통 시스템 디자인만 개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파라미터 디자인과 톨러런스 디자인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톨러런스 리밋이라는 것, 톨러런스를 가지고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이론적인 부분을 살짝 다뤄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JMP를 통해서 이제 톨러런스 인터벌하고 K 시그마 그리고 트랜스퍼 펑션 전이 함수라는 게 어떤 건지를 살짝 맛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텔에서 이제 개발 단계를 나눠 드린 건데, 애초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저희가 패스 파인딩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산 개발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양산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그 텍서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 램 마이너스 300에서 300주 전부터 그 개발에 대한 스텝을 밟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스텝들을 하다 보면 너무 길게 걸리는 부분, 요즘 타임 투 마켓이 점점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인텔이라는 회사도, 또 제가 전에 몸을 담았던 모토로라나 퀄컴도 너도 나도 개발 단계를 줄이려고 노력들을 해요. 개발 단계를 줄이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생겨지냐면은 어떤 싱글 서티피케이션 마일스톤을 개발마다 우리 회사에 표준화시킨 방식을, 메소돌로지를 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미팅도 좀 줄여야 되고, 뭔가 다큐먼트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줄여나가고, 뭔가 그 직관적이고 좀 더 나은 얼라이먼트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거냐,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트레이드오프잖아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좋기는 하지만 타임 투 마켓이 너무 느려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고, 또 너무 서두르다 보면 대충 하게 되는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밸런스를 맞출 거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리스크 테이킹을 어떻게 할 거냐, 유연성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속도를 얼마나 낼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거, 데이터 분석을 잘한다는 건 얼마만큼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까지 나이가 금방 먹을 줄은 몰랐는데, 대부분의 상사들을 보면 화이트 핸즈라고 하거나 제로 리스크 테이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내 손에 흙 묻히기 싫고 내 손에 피 묻히기 싫고 리스크는 떠안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의 괴리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리스크 테이킹 관련돼서는 무언가 캘큘레이트된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 계산된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라는 게 철칙인 거고, 계산된 리스크라는 거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있는지, 얼마만큼의 이스케이프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본 것처럼 저는 인텔 코리아에서 협력업체들하고 제품 개발하고 론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 평가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램-300에 대해서 인텔 같은 경우에도 6개 페이즈로 줄여나간다. 이거는 인텔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의 똑같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밸리데이션을 약간 개발하는 기간이랑 엇갈리게 퍼즐처럼 섞어가면서 양산, HBM에서 밸리데이션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프로덕트를 갖다가 할 때는 각각 페이지에서 타겟을 설정하고 무언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쪽 테크놀로지 트렌드를 셀렉션을 한 다음에는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머티리얼이나 공정이나 장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타겟이나 커미먼트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부분을 살짝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는 개발자야, 소프트웨어야, 하드웨어야, 나는 부품, 팹 장비 부품에서 왔어, 나는 장비 업체야, 나는 제품 업체야, 나는 제약회사야. 모든 제품이라는 거를 불문하고 개발을 한다라는 건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시스템 디자인, 파라미터 디자인, 톨러런스 디자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시스템 디자인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뭘 개발하려고 그러면 엔지니어들하고 위에 매니지먼트하고 하는 얘기가 돈이 얼마가 드는데 꼭 그 장비 사야 돼?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는데, 보통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 시스템 디자인에 해당이 되고, 주로 우리는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개념이나 머티리얼 또는 머신 또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게 시스템 디자인이야. 전형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 시스템 디자인에 신경을 되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스템 디자인만 가지고서 다 될 것 같네요. 우리나 일본은 워낙 긴 시간을 개발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엔지니어들이 쿵땅쿵땅 하다 보면 장님 뒷걸음질 치다 소 잡는 것처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럴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발빠른 후발주자 중국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한 거를 빨리 캐첩하고 빨리 따라잡는 게 급선무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걸 놓고 계속 시행착오에 의해서 펄을 하고 했지만, 이제는 파라메타 디자인이나 톨러런스 디자인도 당당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라메타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타겟 값을 설정할 거냐, 장비를 사다 놓으면 끝이 아니라 그 장비의 타겟이 과연 얼마여야 되냐, 170이다, 온도는 170이어야 된다,
그러고 나면 그거의 톨러런스는 얼마나 될 것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더라, 이런 최적화하는 기법들. 마치 우리가 주방에서 뭐를 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림을 할 건지 동선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파라메타 디자인이나 톨러런스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품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제약회사든 반도체든 일단 마켓에서의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에서의 수요가, 보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고객사들이 그 보이스를 가져다가 고객사들만의 리퀘어먼트를 정의를 하죠. 디자인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을 갖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들, 일반 협력업체나 일반 회사들이 좀 전에 그 앞에 이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디자인, 파라미터 디자인, 톨러런스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시스템 디자인에서 얼터너티브라는 건 꼭 그 장비를 살 만큼의 돈이 없으니 대안은 없을까? 이런 대안으로다가 개발 단계에서 찾게 되고, 파라미터 디자인이나 톨러런스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실험 계획법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JMP라는 소프트웨어는 실험 뒤에서 잠깐 스냅샷을 보여드리겠지만 실험 계획법에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워낙 그 인텔이라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제약회사들하고 그 협업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협업을 잘하기 때문에 되게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타 소프트웨어보다 강점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앞에 이제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는 디자인을 하고 프로세스, 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율은 어떠냐, DPM은 어떠냐, CPK는 어떠냐, 아까 전에 강의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디스컬이 나면 다시 최적화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만약에 이게 퀄리피케이션이 됐다, 사진을 찍으실 때는 저도 같이 찍어주세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좋겠네. 퀄리피케이션을 받게 되면 우리는 X인자나 Y인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데이원에서 퀄리피케이션 받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바뀌는 것을 거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계적 공정 관리에서 SPC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 개의 디자인 스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퀄리피케이션을 할 때 상당히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X인자나 Y인자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통계적 공정 관리를 통해서 얘가 일관성 있게 데이원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이런 SPC나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안정적이다, 고객에 선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고객에 선적을 하게 되고, 고객이 이런 부분을 경험하다 보면 다시 또 고객의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제조회사나 또는 뭐 개발 과정을 보면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데군데에서 통계적인 방법,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원래 몇 분까지죠? 10분? 여러분들이 그 톨러런스 디자인을 할 때 보시면 제가 품질 시스템 오디트를 하면서 주로 겪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것부터 급이 낮은 건데, 톨러런스 디자인, 어떤 톨러런스라든가 타겟이 없는 회사들도 있고, 그냥 톨러런스를 여기 아비트러리 리밋이라고 했는데 그냥 임의대로 정해서 엔지니어의 마음대로 하는 회사도 있고, 또 4번이나 3번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일정 스펙 뭐 범위 안에서 데이터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20%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3번 같은 경우처럼 그냥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해서 그 안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 2번 정도 수준은 가야 되겠더라, 통계적인 분포를 감안해서 스펙을 선정해야겠다. 물론 첫 번에 있는 것처럼 전이함수, 고객 쪽에서 아웃풋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우리 쪽에다가 스펙 범위를 정의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류기업이라는 회사들도 데이터를 쉐어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통계적인 분포를 감안해서 세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1.33을 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객이나 서플라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아까 유연성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프트웨어의 잘못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느낌을 반영해주고 그거를 쉽게 표현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 드라이브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될 거예요. 그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메뉴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 그 부분이 도메인 날리지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그럴 때 JMP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뭐 여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여러분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테이블을 이렇게 지켜보시라고 제가 시간을 좀 드린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K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스펙 리밋을 설정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시그마를 설정을 하면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4 시그마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를 하면 99.73% 대부분의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1 시그마 정도의 여유를 가져가면 CPK 1.33은 미타는 공정이다, 미타는 스펙 범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1.33 4시그마를 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 팹 장비 그 파트 업체들이나 이런 데는 먹이사슬상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도면을 가지고서 스펙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많고 이거는 꼭 맞춰줘야겠다라고 하는 고객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범위 내에서 스펙을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스펙 범위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1.33은 미트 못하고 1시그마 정도, 1CPK 1 정도를 미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항상 1.33이 아니라 루즈한 아이템이라 그러면 여기 5시그마를 넣어서 CPK 1.67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유연성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무조건 그 책에서 배우는 CPK 1.33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시 찍으세요. 찍을 때 너무 좋아요. 찍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걸 뒷페이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이걸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29개 이상, 30개 이상이 되면 양산의 데이터가 된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4시그마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JMP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정규 분포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는 분포를 갖다 일단 피팅을 하신 다음에 피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 가정하는 거를 무조건 가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파티클이라든가 수요일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했을 때는 전혀 다른 값이 나오거든요. 너무 타이트하게 잡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피팅을 우선 한 다음에 이 JMP 기능 중에 보면은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계산하는 쪽이 있거든요. 피팅을 하셔서 프로세스 캐파빌리티라서 K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4를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의 여유고 5를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의 여유를 가져가는 레인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계산해주고 여기에 show limit라는 걸 눌러주시면 얘의 데이터 가지고는 여기가 스펙 리밋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양산에서 보통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발일 때는 수량이 전적으로 모자라겠죠. 그래서 만약에 n의 개수가 13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시그마를 적용했을 때 상당히 타이트하다. 고객들한테 미트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데이터 인터벌을 쓰는 게 아니라 톨러런스 인터벌을 써요. 샘플 사이즈가 적을 때는 적은 만큼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3개의 샘플이다. 이게 만약에 30개 이상이 되면 우리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4로 나올 건데 얘를 갖다가 개수가 적을 때는 여기 어퍼 리밋, 로어 리밋 또는 투 사이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워피즈다, 피는 정도다라고 하면 4시그마가 아니라 4.7을 해줘야 우리가 CPK 일정 분석을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으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거기 때문에 데이터 인터벌을 사용하지 않고 톨러런스 인터벌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 이런 기능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페이지를 올리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누르면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캐파빌리티 이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79 좀 전에는 양산에서 무조건 4를 넣어드렸지만 4.79를 좀 전에 앞 테이블에 나온 4.79를 넣어주게 되면 개수가 적었는데 우리 개발비 이거 스펙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스펙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은 제가 나중에 JMP 코리아나 아니면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수가 적을 때는 스텝와이즈 형태로 스펙이라는 것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드 스펙과 소프트 스펙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드 스펙이라 하면 양산에서 이미 정해진 그냥 짤탱이 없이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드 스펙이라고 하면 개발 중에는 소프트 스펙이라는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좀 더 스텝와이즈로 개수를 늘려나가면서 스펙을 조정하는 기간이다라고 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적화를 할 때는 물론 고객사에서 값들을 줬을 때 이런 실험계획법을 통해서 또는 전이함수를 통해서 하는 게 베스트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험계획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적화하는 것들 많이 보실 건데 전이함수라는 건 고객사에서 어떤 값들의 분포가 나오면 얘의 범위를 거꾸로 이쪽으로 내려와서 상관관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의 스펙 레인지를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구하고 거꾸로 역계산을 해서 하는 거 이게 가장 스펙 설정에는 좋은 방식이다. 고객이 데이터를 공유해 준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JMP 세미나니까 JMP에서 막간 기능 중에 하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여타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최적화를 하면 최적화로 끝나게 되는데 JM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펙을 집어넣고 스펙 값을 집어넣고 Y의 여러 개에 대해서 스펙 값을 집어넣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X인자들이 어떤 분포의 쉐입이냐라는 걸 내가 정하고 또 업체들을 통해서 개의 톨러런스가 얼마인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얼마인지를 감안해 주면 우리가 Y인자들에 대해서 분포를 알게 되고 개의 분량률이 얼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플라이어의 베리에이션이 심하다고 하면 이거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2에서 1로만 줄여도 얼마만큼의 수율이 개선되는지 얼마만큼의 분량률이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X인자가 얼마만큼 흔들리는지를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각각의 Y 값에 대해서 얼마의 분량률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파일을 여러분들 상차는 JMP를 안 가지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JMP 옵션에서는 인터랙티브 HTML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분들 중에 사용하신 분이 있는데 CPK나 이런 부분들 SPC는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한 페이지를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캐파빌리티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프로세스 스플링해서 이런 사사분면의 쿼드런트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공정에 어떤 캐릭터리스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테이프업을 한지 스테이를 한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특히 요즘 여러 사람들이 협업하면서 미팅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거는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꼭 까먹지 말고 SPC를 공부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꼭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활용성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페이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 짧은 시간에 하느냐고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는데 키테이크어웨이는 이거예요. 결론은 없어요. 세미나라는 데서 결론이라는 건 없겠죠. 키테이크어웨이는 뭐냐면 어떤 회사든지 간에 퀄리피케이션을 하는 절차는 있어야 될 것이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를 반영해야 되는데 점점 더 짧아지는 트렌드고 짧아지는 트렌드다 보니 우리가 리스크는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이제 스펙 리밋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 특히 양산이 아닌 개발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타임 투 마켓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알아? 윗사람이 알아서 13개 데이터 가지고 결정하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윗사람이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내가 그냥 좀 더 실력이 있어서 내가 그런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고객이 허용한다 그러면 트랜스 펑션으로다가 전이함수로다가 역계산해서 세팅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톨러런스 리밋이나 톨러런스 인터벌이나 K시그마 양산에서는 4시그마 말씀을 드렸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스펙 리밋을 설정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시간이 제한적인데 제가 페이지를 좀 많이 만든 관계로 말이 좀 원래 타고나기는 느린데 조금 서둘러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거든요. 코로나 기간 지나서 여러분들을 알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오면서 아까 커피숍에서 간만에 썼는데 무슨 얘기를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즘 MZ세대들은 도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위에 분들하고의 어떤 괴리감이나 그것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불가능한 수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강요를 받아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만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찾아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능력을 끄집어내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 밑에 외국 애들도 고민을 안 하진 않거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걱정은 그냥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이니까 남들보다 멋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전보다 나은 삶을 꾸려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 짧은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